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김도환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2장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과 행동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숨어 있는지는 탐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긍정 언어와 부정 언어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경험 모두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중립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뇌와 마음에 직접 작용해서 감정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우리 뇌가 긍정문과 부정문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시를 보자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에 코끼리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뇌는 코끼리라는 핵심 단어를 먼저 인식하고 이미지를 그린 다음 생각하지 말라는 후속 명령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정적인 표현은 뇌에 더 많은 부하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이나 개념을 오히려 먼저 상기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 언어와 부정 언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부정 언어는 주로 문제점과 한계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건 해본 적이 없어서 어렵다. 이런 표현들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내 제안이 공격받았다고 느끼면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려는 의지보다 안 되는 이유를 합리화하게 되죠. 반면 긍정 언어는 동일한 상황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바라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좋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주어진 예산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화의 초점이 불가능해서 가능성으로 이동합니다. 듣는 사람은 비판이 아닌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는 협력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방어벽을 허물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축소하고 핵심 기능에 집중하는 건 어떨까요? 와 같은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 작은 언어 습관의 차이가 팀의 문제 해결 능력과 전체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부하 직원의 보고서에 실수가 많을 때 무심코 오타가 너무 많네요 라고 지적하기 쉽습니다. 이는 상대의 실수를 부각하는 부정적인 표현이죠. 대신에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라고 먼저 인정과 칭찬을 해준 뒤 제출 전에 오타를 확인하면 더 완벽해지겠다라는 식으로 개선점을 제안하면 상대방은 훨씬 기분 좋게 피드백을 수용하고 다음에는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동료의 의견에 반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돼 라고 잘라버리는 대신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라고 일단 상대의 의견을 존중한 뒤 거기에 더 이런 점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 라며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제시하면 논쟁이 아니고 건설적인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청을 거절해야 할 때에도 못한다는 부정적인 단정 대신에 지금은 어렵지만 언제쯤은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처럼 긍정 언어는 단순히 착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가장 전략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소통을 단절시키기도 하는 전문 용어, 즉 자르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 용어란 의사들끼리 사용하는 의학 용어, 개발자들끼리 사용하는 코딩 용어처럼 특정 집단 내에서만 통용되는 단어들을 말합니다. 전문 용어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끼리 소통할 때는 복잡한 개념을 한 단어로 압축하여 매우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전문 용어 사용은 발표자의 전문성을 드러내 신뢰감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같은 전문가 집단이라는 끈끈한 소속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전문 용어가 조직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곳에서 사용될 때 발생합니다. 마케팅팀과 개발팀이 회의를 하는데 개발팀에서 자신들만 아는 용어를 계속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케팅팀은 대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고 더 이상 질문하기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일부러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상대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남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문 용어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사용하는 대상과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 용어 사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청중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죠. 소통의 대상을 크게 내부자와 외부자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부자, 즉 나와 같은 배경 지식을 가진 전문가 집단과 소통할 때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A 프로젝트의 컨펌이 늦어져서 PM에게 팔로우업을 요청했으나 아직 피드백이 없습니다. 와 같이 말하면 무슨 상황인지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되죠. 하지만 외부자, 즉 다른 부서 동료 또는 고객 또는 상사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비전문가와 소통할 때에는 완전히 접근이 다르게 필요합니다. 이때는 전문 용어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만약 꼭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쉬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거나 명확한 정의를 덧붙여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비개발자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PI 연동이 필요합니다. 라고만 말하면 상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외국인과 대화하기 위해 통역사를 두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죠. 이렇게 설명해 주어야 비로소 공동의 이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저주의 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저주의 지식이란 curse of knowledge, 내가 무언가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걸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인지 편향을 바로 저주의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전문 용어를 남용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저주의 지식이라는 인지 편향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일단 무언가 알게 되면 그것을 몰랐던 시절을 상상하기 어려워져서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알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의사가 환자에게 어려운 의학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법률가가 일반인에게 법률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아는 것을 상대는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전문 지식을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쉬운 언어로 번역해 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는 어려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상대의 이해 정도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혹시 제 설명이 너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다시 질문해 주세요. 와 같은 말을 덧붙이는 작은 습관이 저주의 지식을 깨고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완곡어법과 직설, 화법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먼저 직설 화법은 우리가 흔히 돌직구, 스트레이트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팩트를 가감없이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이 기획안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와 같이 명확하고 단호한 표현은 얘기합니다. 반면에 완곡어법은 솜니불처럼 부드럽게 메시지를 감싸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상처받거나 방어적인 태세를 취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이 기획안이 정말 혁신적인데 현재 주어진 예산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완곡한 어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직설화법은 무례하고 완곡어법은 좋은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좋고 나쁨의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목적과 기능이 다른 드라이버와 망치 같은 도구입니다. 못을 박아야 할 때 드라이버를 쓰는 것은 비효율적이듯 상황에 맞지 않는 화법을 사용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실패를 초래합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부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언제, 어느 때 직설화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첫째, 긴급한 위기 상황입니다. 공장에 화재가 났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불이 난 것 같으니 대피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지금 당장 대피하세요. 와 같이 신속하고 분명한 행동을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하는 중요 정보를 전달해야 할 때입니다. 프로젝트의 마감일처럼 모두가 동일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 규칙을 공지할 때에는 가급적 빨리 가주세요. 가급적 빨리 해주세요가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더 이상의 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혼선이 없습니다. 셋째, 타협할 수 없는 회사의 원칙이나
윤리적 문제를 다룰 때입니다. 부정행위는 안 좋은 것 같아요가 아니라 우리 회사는 어떤 형태의 부정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조직의 기강이 바로 서겠죠. 다만 직설화법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비난이나 인신공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객관적이고 명료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드라이버, 즉 완곡어법에 대해서 그 필요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이고 싶을 때입니다.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료나 부하 직원의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 직설화법은 상대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칭찬할 부분을 찾아서 인정해 준 뒤 개선하면 더 좋을 부분을 제안하는 방식의 완곡어법이 상대가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만듭니다. 둘째, 상대에게 부담스러운 부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혹시 시간 괜찮으실 때와 같이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배려하고 선택권을 주는 표현이 좋습니다. 셋째, 상사나 동료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야 할 때입니다. 직설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겠죠. 이때는 그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뭐뭐와 같이 과 같이 상대의 의견을 일단 수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yes, but 과 같은 화법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완곡어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말을 돌리고 하다 보면 정작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의도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움 속에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게 담겨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완곡어법과 직설화법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럼 이제는 이러한 화법을 이용할 때 논리적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 오류란 우리의 주장을 약하고 허술하게 만듭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잘못된 논증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에서 논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청중은 여러분이 제시하는 데이터나 결론 전체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여러분 자신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또한 회의 중에는 논리적인 근거 대신 감정적인 오류에 기대어 상대를 비난하게 된다면 건설적인 토론은 사라지고 소모적인 말싸움만 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합리적인 소통은 조직 전체를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끌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함정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주장에 숨겨진 논리적인 오류를 간파하고 나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오류를 피하는 것은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터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에서부터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대표적인 오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대표적인 논리적 오류 3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이는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네 라고 결론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단 몇 번의 경험,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를 속단하는 것이죠. 요즘 MZ세대들은 다들 참을성이 없어 와 같은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닌 편견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인신공격의 오류입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울 때 가장 쉽게 빠지는 유혹이죠. 상대방의 제안 내용이 아니라 김 대리는 경력이 짧아서 뭘 몰라. 박 부장은 너무 꼰대야. 와 같은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토론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하는 최악의 오류입니다. 세 번째는 흑백 논리의 오류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회색지대가 존재하는 데에도 모든 사안을 선과 악, 흑과 백, 단 2가지로만 나누려는 태도입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은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와 같이 상대방을 극단적인 선택의 코너로 몰아붙여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막고 편가르기를 유도하는 매우 위험한 오류입니다. 이어서 3가지 정도 오류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피장, 파장의 오류. 쉽게 얘기하자면 잘못된 유추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쟤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경쟁사인 B사도 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괜찮다와 같은 주장은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다섯째,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물론 전문가의 의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의견이 왜 타당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나 논리 없이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무조건 맞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맹신에 가깝습니다. 그 전문가가 우리 사회의 특수한 상황까지 모두 고려했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일 뿐 논리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입니다. 매우 교묘하고 비겁한 방식을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주장 대신 공격하기 쉬운 허술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양식을 간소화하자는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 그럼 보고 체계를 무시하자는 겁니까? 라고 반박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극단주의자로 몰아가고 본질적인 논의를 흐리는 아주 나쁜 습관 토론입니다. 이런 오류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상대와 함께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의 말이 단순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실제 행동을 이끌어내게 만드는 구체적인 표현법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바로 동사 중심의 표현법입니다. 우리는 보고서나 이메일을 쓸 때 자신도 모르게
명사형 문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 조사, 고객 만족도 제고, 프로세스 개선과 같이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신제품 출시를 위한 시장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이라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굉장히 딱딱하고 관료적으로 들립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검토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행동의 주체와 방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동사형 문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마케팅팀은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시장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가요? 훨씬 간결하고 명확하게 의미가 전달됩니다. 마케팅팀이 조사한다는 주체와 행동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동사형 문장은 생동감을 불어넣고 듣는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사형 문장이 더 강력하고 행동하게 만들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체와 책임을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고객 불만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라는 명사형 문장은 좋은 말이지만 그래서 누가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의 일인 것 같지만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되기 쉽죠. 하지만 CS팀은 내일까지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라는 동사형 문장은 CS팀이라는 명확한 주체에게 분석하고 보고하라 라는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합니다. 둘째,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소통 활성화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한 목표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소통이 활성화되는지 알 수 없죠. 하지만 각 팀은 매주 월요일 오전에 회의를 실시하십시오 라는 누구나 이해하고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사형 문장은 우리 스스로가 결과지향적인 사고를 하도록 돕습니다. 개선이라는 명사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동사를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배운 내용들을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상사에게 보고할 때 단순히 분석을 완료했다라는 사실 나열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질문을 유발할 뿐이죠. 진정한 보고서는 사실 분석을 바탕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는 다음 단계로 무엇을 승인해 주십시오와 같은 내가 원하는 상사의 행동을 명확한 동사로 요청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좋은 팁이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배운 것들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좋은 팁을 얘기하자면 이메일이나 보고서를 다 작성한 후에 마지막으로 쭉 읽어보면서 문장의 끝이 힘없는 명사로 끝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문장들을 그래서 내가 원하는 행동, 상대방이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를 잘 담은 살아있는 동사로 끝맺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을 훨씬 더 유능한 커뮤니케이터 전문가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2교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